네, 저희 마지막 발표 거시경제를 통한 시장 국면 예측 분석 발표를 맡은 팀코트라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앞선 제목에서 국면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국면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다음과 같지만 저희가 가진 시장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바꿔서 정의를 해보도록 했어요. 연속된 시장의 흐름이나 형세, 그리고 이 국면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해당되는 연속된 시장 흐름 속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속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까에 대해서 처음에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두 가지 얘기가 다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시장 가격을 활용한 직관적인 투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의 흐름을 읽는 통찰의 투자입니다. 두 가지 영역 두 개 비슷해 보이지만 매우 다르다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가격을 활용한 직관 그리고 경제 흐름을 읽는 통찰 두 가지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가진 데이터도 다음과 같이 시장 가격을 활용할 수 있는 주가 지수나 부동산 등의 데이터도 있었고요.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경제 데이터, 그다음에 합성 지수 등의 데이터도 있어서 프로젝트를 나눠서 진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로서 시간성을 스테이셔널한 종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에 대해서는 기울기 국면이라는 제목을 삼아서 국면을 정의하였고요. 그다음에 통찰에 대해서는 경제 국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 국면에 대한 이야기인 국내 시장 가격 변화에 따른 외부 시장의 투자 전략 추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기울기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울기를 왜 선택을 했냐면 우선 경제지수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 기울기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학 책에서도 기울기를 사용한 지표가 존재해서 해당되는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인데요. 해당되는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장의 가격 변화인 기울기를 보고서 다른 시장의 투자 전략을 짜보도록 프로젝트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정의를 위해서 우선 평화라 작업을 하였는데요. 평화라 작업을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했습니다.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단순 이동평균이 아니라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수 이동평균을 사용하여 기울기를 정의하였고요. 그리고 지수 이동평균의 일자는 7일, 그러니까 한 주, 한 달, 한 분기 세 가지로 나눠서 비교해 봤을 때 일주일의 경우에는 너무 잦은 변화가 나타나고 그 한 분기의 경우에는 너무 적은 수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한 달을 기준으로 지수이동 평균선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의된 기울기를 가지고 상승과 하강 기울기로 구분하였고요. 상승은 3분위수에 대해서, 하강은 1분위수를 기준으로 총 4가지 국면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된 국면은 다음과 같이 강한 하향, 약한 하향, 약한 상향, 강한 상향으로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국면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변화하는데요. 변화하는 값들에 대해서 우선 전환되는 전환 확률을 구한 뒤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시장을 추천할 때 다음으로 전환될 국면이 어떤 국면일지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일입니다. 저희가 가진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계열성을 가진 종가 데이터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결측치, 두 번째로 이상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위 기간에 대한 전처리였습니다. 결측치는 장기간 결측치와 단기간 결측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장기간 결측치에 대해서는 최근 기간에 맞춰 작업을 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장기간 결측치는 1에서 2년 정도 사이의 기간인데 해당되는 기간을 만약에 보관법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데이터들도 실제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기간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단기간 결측치는 휴장 기간이었는데요. 휴장 기간의 경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보관법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요. 해당되는 프로젝트에서는 큐빅 스플라인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 데이터 속에서 이상치는 처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당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따로 재거나 처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 기간인데요. 단위 기간은 전부 다 똑같은 단위 기간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분기별, 그리고 월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기성, 금리와 같은 데이터는 특정한 기간을 두지 않고 주기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비주기성 데이터라고 정의를 해봤는데, 그래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동일한 시간 간격일 1단위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단위로 처리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보관법을 이용해서 처리하지 않고 위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끌어와가지고 같은 값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면 분류입니다. 국면 분류를 위해서 우선 피처를 선정했어야 됐는데요. 해당되는 피처는 첫 번째로 국면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1차적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선정된 티커에 대해서 유의성을 검정하여 다중 공산성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피처 선정 방법을 통해서 해당되는 피처는 실제 종가가 아니라 30일 차분값을 사용하여서 30일 변화량을 사용하여서 스테이트 상태로 변환하여 국면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총 26개의 피처를 선정할 수 있었고요. 해당되는 26개의 인풋 값을 통해서 앞서 정의했던 4가지 국면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모델을 실험해 봤는데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 SVM, XG 부스트만 유일하게 베이스라인 어큐러시가 50% 이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델을 가지고 옵티널을 통한 파라미터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트레이스과 테스트 셋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랜덤 포레스트와 XG 부스트가 성능이 높은 이유는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비선형성을 띠기 때문에 트리 구조의 모델이 조금 더 성능이 좋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더 성능이 좋다고 판단된 랜덤 포레스트를 통하여 국면 분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해당되는 테스트 셋에 대한 컴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쪽 빨간색을 보시면은 세 번째 국면, 즉 강한 상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시전 값을 보더라도 강한 상향에 대해서는 11%의 정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보여드렸던 국면 정의 기울기 그래프를 통해서 원인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국면 정의 기울기 그래프를 보면은 아래쪽으로 하향하는 값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지만 상승하는 값들에 대해서는 3분의 1를 넘어가더라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멘토님 말씀으로는 경제학 상에서도 하강할 때는 급격하게 하강하는 경향을 띠지만 상승할 때는 조금씩 상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학과 맞닿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국면별 시장 파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시장 파악에는 2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는데요. 단순한 수익 파악이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적 요소까지 포함하여 시장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그리고 위험률 2가지에 대해서 요소를 고려하였고요. 수익률은 기간 누적 수익률과 일평균 수익률 2가지를 고려하였고, 위험률은 MDD라 해가지고 최대 손실폭으로서 가장 높은 값에서 가장 낮은 값으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에 대한 값이고요. 그 다음 변동성, 얼마나 변화가 잦았는지에 대한 값입니다. 위에 2개는 위에 있는 기간 누적 수익률과 MDD의 경우에는 기간 범위를 갖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2가지의 경우는 일간 범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해당되는 기간 범위와 일간 범위 2가지로 나누어서 추천할 수 있는 시장을 분류하였습니다. 분류된 모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해당되는 강한 하향, 약한 하향, 그리고 나머지 2가지 국면들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시장들이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2020년 4월까지의 데이터였는데요. 그 2020년 4월 때 분류 결과는 강한 상향으로 나타났고요. 해당되는 강한 상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으면서 위험률이 낮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ETF 상품이나 ETN 상품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상향 다음으로 도래할 국면으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건 약한 하향 국면이었고요. 해당되는 국면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장과 상품을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음 분이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2의 발표를 맡은 이찬영입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분석 진행 방향은 다음과 같은데요. 분석 배경, EDA, 경제 상황, 그레인저 인간관계 분석, 결과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 2는 아이디어 1과는 다르게 경제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의 성과 분석입니다. 아이디어 2에 대한 주제 선정 배경으로서는 환경 미디어 그룹에서
주식 투자 국민 의식 설문조사가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때 개인 투자자 수익률이 부진한 이유 중에 1순위가 거시시장의 흐름을 보는 안목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거시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에 100% 투자하게 된다면 이 빨간 선처럼 엄청난 리스크를 불러일으켰겠지만,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고 주식과 채권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파란 선처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저희도 거시시장 흐름에 따라 주식과 채권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2년치 채권 금리와 S&P 미국 주식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서는 미국 주식은 상승하고 있었으며 2년치 채권 금리는 횡보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6년 이후부터는 미국 주식과 2년치 채권 금리 모두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 경제 상황마다 자산군별로 다른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제 흐름에 따라 이 두 개의 자산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군과의 관계도 어떨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약 200개의 변수들을 활용해서 콜릴레이션을 통해서 각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주식이나 MSCI 선물 등의 관계에서는 비슷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환율 간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경우에서는 약간 상이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좀 다른 관점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PCA 방법을 활용해서 두 개의 고유 벡터를 활용해서 두 개의 관계를 그 두 변수들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콜릴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각 자산군들의 관계가 각각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각 공통되는 자산군들을 이용을 한다면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통되는 자산군별로 경제 상황의 특징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안에서 특징을 가진 군집을 찾는 분석 방법이며 유사한 집합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해서 경제 상황의 특징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K-민즈 방법을 많이 아실 텐데요. K-민즈는 거리 기반의 군집화로서 저희의 목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모델은 확률 기반의 군집화로서 두 개의 변수들을 평균뿐만 아니라 분산까지 고려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특징을 군집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본 결과 K민즈의 경우에서는 거시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잡아내지 못하지만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이용해서 거시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 그 군집을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경제 흐름 관점에서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더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 난 후에 금융위기 전에 대한 주식과 채권의 관계가 다소 상이한 부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실증적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그레인저 인과관계를 통해서 금융위기 전과 후로 나누어 채권이 주식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금융위기 전에서는 채권이 주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금융위기 후에는 채권이 주식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이 있는 금융위기 이후인 지금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관계를 조합한다면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저희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6가지 경제 상황을 분류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앞서 본 그레인저 인과관계를 통해서 저희는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급격한 위기입니다. 이 두 경제 상황은 세계 금융위기가 있던 시절과 코로나로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서로 두 개가 이제 군집이 잘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경제 상황이 정성적으로 주는 발생 원인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데이터적으로 살펴봤을 때 두 개의 변수들이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군집이 잘 잡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기가 찾아왔는데요. 이때는 물가가 안정을 되찾으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기업 또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채권의 가격과 기업의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안정기는 주식이 큰 변동 없이 상향하고 있으며 단기 채권을 살펴봤을 때 금리 변동도 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성장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안정기에 큰 변동이 없고 우상향하였다면 이 경제 상황에서는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특정 구간에서 변동이 요동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경제 상황을 불안정한 상향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불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에는 인플레이션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며 단기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였던 시기입니다. 그 의미는 미래의 시장 투자자들이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경제 전망을 봤을 때 불안정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경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는 급격한 위기가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요약한 결과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경제 상황에서 채권의 관계를 고려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회복기 단계에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빨간선 그래프는 S&P 미국 주식만을 투자한 누적 수익률이며 이 파란선 그래프는 저희가 이 경제 상황의 흐름을 알고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누적 수익률입니다. 2011년 6월 1일부터 2011년 10월 1일 사이를 보시게 되면은 주식만 투자했을 때는 급격하게 리스크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만든 거시경제 흐름을 알고 분산 투자를 진행한다면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데이터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는 어떻게 투자를 했어야 될까요? 이때는 급격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경제 상황으로서 주식에 100% 투자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이때는 단기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던 시절이었으므로 S&P 미국 주식과 단기 채권의 비중을 적절히 조합을 한다면 이 파란선처럼 그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아이디어 1과 2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았는데요. 아이디어 1에 대한 경우에서는 정의된 국면에 대해서 자산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2의 경우 정의된 경제 국면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신 모델을 주로 클러스터링 모델을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 그리고 그 네. 결과에 대해서 혹시 그 목표했던 네. 지표가 네. 어떤 것들이고 거기에 어떻게 충족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이유는 각 자산군별로 이제 저희가 아까 PCA 방법을 활용을 해서 그 대표 관계성을 알아보았는데요. 거기서 각 자산군마다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저희는 MSCI하고 주식하고 선물이 동일하게 잡혀 있고 환율끼리도 이제 동일하게 잡혀 있으며 채권의 경우는 좀 더 상이하지만 이렇게 동일하게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대표 자산군 몇 가지를 선정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그 미국 자산을 대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세계 중심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여서 그것들을 토대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치에 대한 내용은 사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때 MDD라는 방법이 사용되게 되는데 저희가 작성을 하려다가 좀 약간 지식이 부족해서 수치화하지 못했습니다. 예, 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 첫 번째 모델은 제가 뭐가 인풋이고 뭐가 아웃풋인지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겠어요. 근데 두 번째는 네. 뭐가 독립 변수고 그에 따른 종속 변수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 예측하는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위험에 대한 예측인데
이거 두 개가 다 필요하잖아요. 두 네. 개를 뭘 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첫 아. 번째 질문 좀 길죠. 사실 독립 변수라고 하면은 그 아이디어 1에 대한 부분일까요? 투에 대한 2에 대한 저희는 아무래도 클러스터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웃풋에 대한 것은 없지만 인풋에 대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자산을 대표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그 PCA 방법을 활용을 했을 때 각 자산군들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대표성을 띠는 자산군들을 활용을 하여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제 지표는 거의 다 시계열 데이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계열 데이터의 클러스터링이나 저 쓰신 게 랜덤 포레스트인데 네. 이게 적당한 모델인지 제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거는 아이디어 1에 대한 부분.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는 30일 차분값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트 상태로 변환을 할 수 있었고 해당되는 값들이 이미 변화량이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애큐러시를 내는 것도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님도 피처들이 변화량이기 때문에 네, 스테이트한 상태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멘토님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재미있는 주제로 하셔서 좀 너무 집중해서 들은 것 같고요. 네,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국엔 이걸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되는 국면을 정의하고 정의된 국면에 대해서 상품을 추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어쩌면 ETF나 ETN 상품들이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받아와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산군을 한 가지 시장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채권이나 복잡한 시장들에 투자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포트폴리오 하면 자산의 묶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되는 포트폴리오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ETN이라고 불리는 ETF라고 불리는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추천이고요. ETF와 ETN 상품에 대한. 두 번째는 해당되는 국면들에 대해서 ETF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프로젝트랑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딱 봤을 때는 퀀트 트레이딩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추천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이런 쪽으로의 방향성은 별도로 생각은 안 해보셨었나요? 첫 번째로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아이디어가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실제로 문제도 직접적으로 정의를 해야 됐고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까지 정했어야 됐기 때문에 펀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인원이 해당되는 내용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인원이 진행하면서 아래에 있는 막 복잡한 용어들이라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 채권이나 해당되는 내용들도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진행 안 하고 가장 쉬운 단어가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되는 국면으로 진행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요. 네. 누구나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에 이제 시장 현황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썼고 네. 그렇다면은 그 모델의 결과가 그 후에 맞았는지 검증을 한 데이터가 있나요? 제가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트 상태로 변환을 해서 타임 시리즈로 저희가 테스트 셋과 트레인 셋을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앞선 것들이 아무래도 트레인 데이터고 뒤에 있는 것들이 그거여서 네, 그게 아무래도 유일한 평가 지표일 것 같고 그게 어큐러시가 66%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테스트 셋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55%만 돼도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국면을 예측하는 데만 해도.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그것보다 높은 정확도가 나와서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활용할 케이스는 있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추천에 저희는 가장 실제로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에너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지수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받은 데이터에는 해당되는 지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해당되는 지수를
지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묶임인데 그 안에서 몇몇 상품들만 뽑아서 ETF를 만들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수 내부에 있는 ETF나 ETN 상품에 대한 추천을 저희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